회장님, 오늘 밤 절대 집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백조자산가 강석호 회장의 앞길을 막아선 건 남루한 차림의 10살 꼬마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회장님 소매를 붙잡아.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밀쳐냈지만 아이의 눈망울은 서늘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날 밤 강석호 회장의 대저택은 흔적도 없이 불타올랐고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을 피한 황제는 낡은 시장 골목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의 목을 겨누기 위해서 말이죠. 어린 소녀의 기이한 경고와 백조원을 되찾기 위한 노 회장의 처절한 반격.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사연 포차가가 따뜻한 복과 평안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마음 깊이 새겨질 한 편의 이야기, 힘차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인 미래 그룹 본사 로비에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거대한 벽처럼 앞길을 막아선 가운데 강석호 회장이 특유의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체구의 소녀 한 명이 경호원들의 팔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와 강석호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강석호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지유가 강석호 회장의 값비싼 정장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오늘 밤은 절대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강석호 회장이 눈썹을 움츠리며 이지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강석호 회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유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붙잡은 소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시계 태엽을 멈췄어요. 회장님, 침대가 불지옥으로 변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지유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이지유의 어깨를 밀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나간 아이 같습니다. 제가 얼른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과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이 기사를 묘하게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거칠게 다루지 마라.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주머니에 넣은 게 뭔지 확인해봐. 이지유는 이미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강석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가 강석호 회장의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구슬 하나를 꺼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평범한 장난감 구슬 같은데요? 강석호 회장이 구슬을 건네받아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구슬이 아니야. 이 기사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도청 방지 장치야. 이 기계가 왜 이 아이 손에 있었던 거지? 강석호 회장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탄 강석호 회장이 운전석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창동 집으로 가지 않는다. 구도심에 있는 비밀 안가로 차를 돌려라.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백미러로 강석호 회장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갑자기 경로를 바꾸셔도 괜찮겠습니까? 강석호 회장이 창밖을 무겁게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차가 방향을 틀어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석호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평창동 자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저택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서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그 집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또 누구냐? 강석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장님께서 자택에서 휴식 중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회장님이 사망하신 걸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폭탄을 터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차를 세워. 당장 여기서 내려야겠다. 김 비서에게도 연락하지 마라. 강석호 회장은 으슥한 골목가에 차를 버려두고 홀로 안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낡은 안가 소파에 몸을 파묻은 강석호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강석호 회장의 오랜 그림자였던 고 실장이었습니다. 고 실장, 나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겠다. 로비에서 나를 막았던 그 아이를 찾아내. 고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즉각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미 아이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골목 낡은 빌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폭발 사고를 미리 알았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이 기사와 무슨 관계인지도 낱낱이 파헤쳐. 다음 날 아침 미래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장남 강민혁이 고급 와인을 잔에 따르며 이사진을 향해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기업은 계속 굴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이사가 눈치를 보며 강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회장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서두르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강민혁이 와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임시회장 취임 서류를 준비하세요. 강민혁의 눈에는 슬픔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석호 회장은 고 실장이 준비해온 실리콘 마스크를 얼굴에 덧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조 자산가가 아닌 주름이 자글자글한 시장통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낡은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그놈이 내 죽음을 확신하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 내가 직접 지우라는 아이를 만나야겠다. 고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석호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겠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고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그 아이에게 있을지도 몰라. 강석호 회장은 낡은 트럭 조수석에 몸을 싣고 지우가 산다는 재개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하자 이지우가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이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변장한 강석호 회장을 본 이지우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 오세요? 제가 어제 낮에 로비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강석호 회장이 깜짝 놀라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나를 알아보는 거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달라도 눈은 똑같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한 그 무서운 회장님 맞죠? 집에 안 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석호 회장은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을 이끌며 낡은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회장님 오시면 꼭 보여주라고 한 게 있어요. 좁은 다락방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미래 그룹 초창기 비자금 장부와 강민혁의 이름이 적힌 비밀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장부를 훑어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 기사가 죽기 전까지 이런 걸 모으고 있었다니. 내가 저놈을 아들이라고 믿고 경영권을 넘기려 했다니.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돈만 아는 겁쟁이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줘야 한대요. 강석호 회장은 어린아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백조의 자산보다 지금 눈앞의 소녀가 건네는 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지우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겁쟁이였구나. 내 곁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렸어. 그때 빌라 아래에서 거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의 사주를 받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빌라 입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실장이 다급하게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이 보낸 용역들입니다. 강석호 회장이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지우야, 할아버지 손 꼭 잡아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강석호 회장은 낡은 만년필을 움켜쥐고 어두운 계단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운명을 바꾼 작은 경고는 이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자신의 손에 낡은 빗자루를 쥐고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리석 바닥이 깔린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곰팡이 핀 지하 창고에서 눈을 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인회장인 박 노인이 낡은 모자를 고쳤으며 강석호 회장에게 다가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봐, 이씨. 새로 왔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뭐하고 있어? 강석호 회장이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자리가 낯설어서 조금 멍했네요. 박 노인이 혀를 쯧쯧하며 강석호 회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알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부터 챙겨야 해. 어서 저기 생선 가게 앞부터 쓸어내게. 강석호 회장은 난생 처음에 보는 빗질이 서툴기만 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모으는 동안에도 강석호 회장의 머릿속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남 강민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우가 씩씩하게 가방을 메고 달려와 강석호 회장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어요? 창고가 너무 춥지는 않았어요? 강석호 회장이 지우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잤다. 지우는 벌써 학교에 가는 거냐?
지우가 가방끈을 고쳐 매며 밝게 웃었습니다. 네, 학교 갔다가 금방 올게요. 이따가 엄마랑 같이 맛있는 도넛 싸올게요. 지우가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강석호 회장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오직 후계자 수업에만 매달리며 단 한 번도 저렇게 해맑게 웃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시각 미래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강민혁 부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인 박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강민혁 앞에 서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아버님, 아니, 강석호 회장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가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지셨습니다. 강민혁이 손에 들고 있던 고급 크리스탈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내고 살았으면 목줄이라도 끌고 왔어야지. 그 늙은 여우가 어디로 숨었겠어? 박 비서가 바닥에 떨어진 잔 파편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분명 그 시장 골목 근처까지 추적했는데 그곳은 워낙 길이 복잡하고 상인들이 사나워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강민혁이 벌떡 일어나 박 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장이면 더 잘 됐잖아.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하려던 곳 아니야? 용역들 다 풀어. 철거 시작한다고 핑계대고 구석구석 다 뒤지란 말이야. 박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역 대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철거반을 투입시키겠습니다. 강민혁이 박 비서를 밀쳐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쥐새끼처럼 숨어서 뭘 하려는 거야? 어차피 아버지가 만든 그 돈, 이제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곱게 죽어주라고. 다시 시장 골목, 강석호 회장은 상인들의 거친 대화 속에 섞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연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강석호 회장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씨 어르신 고생하시는데 이것 좀 드세요. 시장 일이 처음이라 힘드시죠? 강석호 회장이 수저를 들며 연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연주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요새 몸이 좀 무거워서 그래요. 시장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아픈 것 따지다 보면 지유학원비도 못 내요. 강석호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영 효율화를 외치며 공장을 폐쇄하고 지원금을 삭감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형 트럭 서너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역 수십 명이 차에서 내려 상인들의 가판대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귀 먹었어? 오늘부터 철거 시작이야. 다들 짐 싸서 당장 꺼져. 박 노인이 달려나가 굴착기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아직 보상금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더러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용역 대장이 박 노인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영감님, 법대로 하라고. 미래그룹에서 벌써 허가 다 받았어. 안 나가면 다 쓸어버린다. 마침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지우가 이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박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들 나빠요. 당장 나가세요. 용역 대장이 귀찮다는 듯 지우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떽떽거려? 너희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용역 대장이 지우의 뺨을 내려치려는 찰나 강석호 회장이 나타나 용역 대장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챘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눈에서 백조 자산가의 카리스마와 분노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놈은 부모도 없느냐?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다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용역 대장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강석호 회장의 손아귀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는 뭐야? 다들 안 치고 뭐해? 저 영감탱이부터 손봐줘. 강석호 회장이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 용역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누구든 내 앞을 가로막는 놈은 제 발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 아니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옆에 있던 연주가 벌벌 떨며 강석호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러다 큰일 나요. 저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강석호 회장이 연주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저런 잔챙이들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직 모르는 놈들이니까요. 강석호 회장은 달려드는 용역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고 뒤에서 덤치는 다른 놈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익혀온 호신술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채소 박스와 생선 대가리를 던지며 용역들과 맞섰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용역 대장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너희에게 이 짓을 시킨 놈이 강민혁이냐? 대답해. 용역 대장이 겁에 질린 눈으로 강석호 회장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 비서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강석호 회장이 용역 대장을 바닥으로 팽개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시장 사람들의 눈물이 곧 너희의 피눈물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용역들은 강석호 회장의 기세에 눌려 장비를 버려둔 채 서둘러 트럭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상인들이 하나둘 강석호 회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노인이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강석호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씨,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우가 크게 다칠 뻔했어. 그런데 자네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먼. 강석호 회장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상인 회장님도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강석호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슈퍼맨 같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시장 지켜준 거죠?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작은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기업보다 지금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연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주 씨, 지우 데리고 들어가세요. 내일부터는 더 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한 누구도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겁니다. 연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지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벌이는 악행을 직접 목격한 이상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고 실장이 숨어있는 골목 쪽을 향해 나지막하게 의조렸습니다. 고 실장, 듣고 있나? 내일 새벽까지 미래 그룹 내부 자금 흐름을 전부 파악해라.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고 실장의 낮은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낡은 창고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혁이 주도한 비리 정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눈빛은 시장의 이씨 영감이 아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이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강석호 회장은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낡은 정구 하나가 깜빡거리며 강석호 회장의 굳은 결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강석호 회장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이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지우가 접어준 종이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밤을 지새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렇게 시장 골목의 작은 지하실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조를 가진 부자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들었지만 강석호 회장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단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시장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강민혁의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지우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말입니다. 고요한 시장 골목 위로 달빛이 차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길고도 험난한 싸움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운명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닿을 때마다 미래그룹의 운명도 조금씩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직 강석호 회장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과 자신을 배신한 핏줄을 향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마지막 보안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누구도 이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낡은 작업복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황제의 귀환을 위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장의 소박한 풍경이 그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 사실이 강석호 회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운명의 여신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깊은 잠에 든 시장을 지키듯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강민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고 그 끝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10살 소녀의 경고가 이제 거대한 기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똑똑히 확인하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낮은 음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이제 곧 가마.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조차 강석호 회장의 뜨거운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눈을 감으며 잠시나마 지우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강석호 회장의 전설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의 생존을 모르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의 행보를 막을 수 없으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석호 회장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낡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시장 외곽의 인적 드문 폐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미래 그룹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불렸지만 강민혁에 의해 비참하게 쫓겨났던 전직 감사팀장 조필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주변을 살피며 담배를 입에 물려다 강석호 회장을 보고는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뉴스에서는 온통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뿐이라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젖은 바닥을 구두굽으로 지니기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판 함정에서 겨우 기어 나왔네. 자니가 연락을 줬다는 건 강민혁 그놈을 무너뜨릴 확실한 패를 쥐고 있다는 뜻이겠지? 조필두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와 USB 하나를 꺼내 강석호 회장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이 지난 5년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입니다. 이 사진 절반 이상이 이미 그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 등에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내가 평생 일군 회사를 구멍난 도구로 만들었단 말인가. 조필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강석호 회장의 눈치를 살피고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강민혁 부회장은 회장님이 사고의 충격으로 치매에 걸려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서류 봉투를 꽉 쥐며 서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라니,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하겠다는 속셈이구나. 참으로 기특한 효자가 따로 없어. 한편 미래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도청 장치를 통해 듣고 있던 강민혁이 술잔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조필두, 이 인간이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그 폐건물을 포위해. 옆에 서 있던 박 비서가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미 타격대들을 출발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강민혁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노인이 되어 길거리를 떠돌다 사고로 죽는 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야. 조필두와 함께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려. 그 시각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지우는 평소와 다른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 입구에 늘어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우가 가방끈을 꽉 쥐며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기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또 왔어. 할아버지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알려드려야 해. 이지우는 복잡한 시장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강석호 회장이 있는 폐건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건물 뒤편에서 조필두와 대화를 나누던 강석호 회장이 멀리서 달려오는 이지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 혼자 오느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강석호 회장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안 돼요. 시장 입구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조필두가 당황하며 건물 밖을 살피더니 강석호 회장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연락처가 노출된 모양입니다. 이미 놈들이 이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이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나다. 조필두 팀장, 자네는 이 USB를 들고 반대편 지하도로 빠져나가게. 내가 시간을 벌겠네.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혼자 계시면 저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아프게 할 거예요. 강석호 회장이 이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따위는 나를 어쩌지 못해. 어서 저 아저씨를 따라가거라. 그때 건물의 낡은 유리창이 깨지며 강민혁의 용역들이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용역 대장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강석호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드님이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죠. 강석호 회장이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용역 대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민혁이 보낸 사냥개치고는 예의가 없구나. 주인에게 전해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놈들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말이다. 용역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시네. 어이, 저 꼬맹이부터 잡아. 회장님이 고집을 피우시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고 겁 좀 주란 말이야. 용역 하나가 이지우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이지우가 품 안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숨어 있다고 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지우가 시계 옆면의 버튼을 누르자 시계에서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과 함께 강렬한 성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용역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깜짝 놀랐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지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일단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강석호 회장과 이지우는 아수라장이 된 폐건물을 빠져나와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겨우 숨을 돌린 강석호 회장이 이지우의 시계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지우, 그 시계는 대체 정체가 뭐냐? 어떻게 그런 소리와 빛이 나오는 거지? 이지우가 시계 태엽을 다시 감으며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회장님이 위험해지면 이 시계가 지켜줄 거라고요. 뒷면에 숫자도 써 있어요. 강석호 회장이 시계를 뒤집어 확인하자 거기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미래 그룹 본사 지하 금고의 마스터 암호가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이 기사의 충성심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기사, 자네는 죽어서도 나를 지키려고 이런 준비를 해두었단 말인가. 그 시각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강석호 회장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미래그룹 강석호 회장이 치매 증세로 오랫동안 투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강 회장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시장 청소하던 그 이씨 양반이 정말 그 회장님이라는 거야? 치매라니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박 노인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헛소문 믿지 마. 이 씨가 얼마나 정신이 말짱한 사람인데 이건 다 그 아들놈이 꾸며낸 짓이야. 강석호 회장은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지우와 함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염되고
미치광이로 몰리는 현실에 강석호 회장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지유가 강석호 회장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가 똑똑한 거 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절대 미치지 않았어요. 강석호 회장이 이지유를 품에 안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지유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 강민혁의 용역들이 다시 시장 골목을 좁혀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이지유와 조필두의 USB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이지유를 낡은 상자 더미 뒤에 숨기며 속삭였습니다. 지유야,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멀리 따돌리고 올 테니 고 실장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지유가 강석호 회장의 점퍼를 꽉 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요. 할아버지 혼자 가면 너무 무서워요. 강석호 회장이 이지유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약속하마. 할아버지는 꼭 돌아온다. 너를 지켜주는 게 지금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임무란다. 강석호 회장은 지유의 손을 떼어내고 일부러 용역들이 있는 대로로 달려나갔습니다. 용역들이 강석호 회장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시장 골목 위로 빗줄기가 하나둘 떨어지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진실을 지키려는 노 회장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처절하게 빛났습니다. 이지유는 상자 뒤에 숨어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시계 태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다가올 반격의 시간을 조용히 세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빗물을 닦아내며 앞을 가로막는 용역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험난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켰지만 강석호 회장의 눈빛만은 장대비로 변해 시장 골목의 배수구를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턱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렸습니다. 뒤쪽에서는 용역들의 거친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고 실장이 연막탄을 던지고 강석호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어서 타십시오. 고 실장이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용역들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지유를 먼저 차 안으로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 실장, 지유 어머니도 챙겨야 한다. 어서 움직여. 고 실장 뒤로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용역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강석호 회장의 신변을 책임졌던 퇴역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용역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주인도 못 알아보는 사냥개들은 매가 약이지. 차가 시장을 빠져나와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동안 강석호 회장은 젖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지유가 떨리는 손으로 강석호 회장의 젖은 작업복 소매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안 아픈 거죠? 저 무서운 아저씨들 안 오는 거죠? 강석호 회장이 이지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안전가옥에 도착하자 강석호 회장은 고 실장에게 비밀 금고에서 꺼낸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첩 안에는 강석호 회장이 평생 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라. 강민혁이 그룹을 집어삼키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전해. 이지우는 방 한구석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강석호 회장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라고요. 강석호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 방패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지우가 시계의 옆면 버튼을 조심스럽게 누르자 작은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생전에 이 기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겠지요. 회장님은 늘 외롭고 차가운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진심을 가진 분임을 저는 압니다. 그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화면 속 이 기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을 평생 원망했을 거라 믿었던 이 기사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이 기사,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자네의 마음도 내 주변 사람들의 진심도 말이야. 다음 날 강석호 회장은 강민혁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인 최전무를 비밀리에 한 폐공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최전무는 강석호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부회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강석호 회장이 최전무의 턱을 구두 끝으로 치켜 세우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최전무 자니가 강민혁의 비자금을 세탁한 장부를 내가 쥐고 있네. 자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나? 최전무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보지해 주십시오. 강석호 회장이 최전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취임식장에서 자니가 해야 할 일이 있네. 강민혁이 가장 믿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어. 그 시각 강민혁의 고용된 변호사가 강석호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하려다 강석호 회장이 보낸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비리가 담긴 서류를 확인하고는 금세 낯빛이 변해 강석호 회장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준 돈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당장 유언장 위조 사실을 자백하겠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자백은 내일 취임식장에서 해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알겠나? 취임식 당일 아침 안전가옥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평소 즐겨 입던 화려한 정장 대신 이지우가 골라준 소박한 남색 니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져요. 나쁜 아저씨들도 할아버지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강석호 회장이 이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오늘 할아버지가 이기고 오마. 시장 사람들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들 거야. 강석호 회장은 고 실장과 함께 미래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로비에는 강민혁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화려한 꽃들과 전광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석호 회장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강석호 회장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경호원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집 안방에 들어가는데 초대장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누구인지. 경호원들이 강석호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자빠졌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당황한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활기차고 뜨거운 기운이 그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직원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미래그룹의 주인 강석호가 돌아왔다. 다들 비켜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석호 회장이 몸을 싣는 순간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가슴속에서는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0층 취임식장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더럽힌 아들에게 던질 마지막 경고가 이미 그의 입술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지우가 준 종이 인형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며 강석호 회장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던 본사 건물에 이제 거대한 기적의 소리가 울려 퍼질 차례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진정한 황제의 귀환을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강석호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자세로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위대한 사랑과 진심의 힘이 오늘 이곳에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거침없이 취임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본사 건물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우의 맑은 눈망울과 이 기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든든한 바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진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상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정의로운 승부처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황제의 복귀에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자리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지우가 선물한 종이 인형이 그의 심장 위에서 따뜻하게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마지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그의 눈빛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강석호 회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승리를 위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미래그룹 본사 100층 대강당은 화려한 꽃장식과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이 단상 위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민혁은 맞춤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 그룹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더 큰 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강민혁이 말을 마치고 박수를 유도하려던 찰나 갑자기 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민혁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다발을 건네며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절대로 실수여서는 안 돼. 노인네가 그 집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리해. 강민혁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때 강당 정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10살 소녀 지우의 손등을 토닥이며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강석호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맑은 눈망울로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단상 아래 멈춰서서 강민혁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여기 살아서 돌아왔다. 네가 기다리던 소식은 이게 아니었느냐? 강민혁은 다리가 풀린 듯 단상을 짚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분명히 그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강석호 회장이 지우의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며 하객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 네가 버린 사람의 진심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야. 강석호 회장은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강민혁의 비리 사실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여기 네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악이 담겨 있다. 비자금 세탁부터 살인 공모까지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구나. 강민혁이 단상을 넘어와 강석호 회장의 발치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석호 회장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단 한 조각도 얻지 못했구나. 너는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들며 강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은 경호원들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고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그들을 모두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강민혁의 팔을 뒤로 꺾으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민혁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강석호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전 재산의 절반인 5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의 뜻을 기려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지우 할아버지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발표에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강석호 회장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며칠 뒤 강석호 회장은 지우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지우의 손에 큼지막한 분홍색 솜사탕을 쥐어주었습니다. 지우야, 맛이 어떠냐?
할아버지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단다. 지우가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강석호 회장의 입가에도 묻혀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달콤해요. 할아버지, 우리 회전목마도 타요. 제가 할아버지 꼭 잡아줄게요. 강석호 회장은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지우를 보며 가슴속이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조 원의 주식 그래프보다 아이가 건네는 작은 솜사탕 한 조각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회전목마 위에서 손을 흔드는 지우를 보며 강석호 회장은 곁에 서 있던 고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고 실장, 나는 평생 성공이라는 환상만 쫓으며 살았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 고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강석호 회장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십니다. 이제야 정말 회장님다운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지우의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지우와 함께 병실을 찾아가 지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당신을 돌볼 겁니다. 지우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몸조리만 잘하십시오. 지우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강석호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강석호 회장의 복귀와 파격적인 사회 환원 소식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상은 강석호 회장을 부자가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지우가 선물해준 종이 인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는 고독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나지막하게 의조렸습니다. 이 기사, 자니가 보고 있나? 내가 이제야 사람 사는 법을 조금 알 것 같네. 강석호 회장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강석호 회장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요. 강석호 회장이 지우를 꽉 껴안으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칭찬받았다니 할아버지가 더 기쁘구나.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손을 잡고 집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의 끝에는 이토록 찬란하고 따뜻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감을 맛보며 당당하게 전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끝으로 길게 늘어지며 행복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100조를 가진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집무실 안은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지우가 어제 학교에서 가져온 도화지를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화지에는 서툰 솜씨지만 강석호 회장과 지우, 그리고 지우 어머니가 손을 잡고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곁에서 차를 우리던 고 실장을 향해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 실장, 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100조 원짜리 빌딩보다
이 종이 한 장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네.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야. 고 실장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인자한 표정으로 강석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채우신 겁니다. 지유 양이 그린 나무가 꼭 회장님처럼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석호 회장이 찻잔을 들기 위해 오른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기분 나쁜 저림이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팔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며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당황하며 찻잔을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은 제멋대로 뒤틀렸고 찻잔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편치 않으신 거예요? 고 실장이 깜짝 놀라 주전자를 내려놓고 강석호 회장의 어깨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혀가 입안에서 꼬여버린 듯 웅얼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오른쪽 얼굴이 힘없이 처지기 시작했고 시야는 마치 검은 잉크를 뿌린 듯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책상 위로 고꾸라지자 고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움켜잡았습니다. 당장 의료진 연결해.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 구급차 빨리 대기시키고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해. 집무실 밖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들것에 실려 나갔고 본사 건물 앞은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지우는 연주와 함께 수술실 문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어제 드린 그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이지우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계를 흔들었습니다. 연주가 어깨를 떨며 지우를 품에 꽉 껴안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시니까 금방 일어나실 거야. 우리 지우 우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못 깨어나셔. 제발 기운 내자. 그 시각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강민혁이 김 변호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으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김 변호사, 하늘이 드디어 내 손을 들어주는군. 노인네가 제풀에 쓰러지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미 법원에 강석호 회장님에 대한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시니 금치산자로 지정받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강민혁이 의자 뒤로 몸을 깊숙이 기대며 서늘한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떠들었던 자산들 10원짜리 하나 나가지 못하게 묶어버려. 그리고 그 맹랑한 꼬맹이랑 엄마라는 여자 당장 그 집에서 끌어내버려. 내 돈이 그런 가짜들한테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김 변호사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강민혁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로펌의 정예 인력을 총동원해서 강 회장님의 기부 선언이 독성 물질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작된 의지라고 몰아붙이겠습니다. 다시 병원 복도는 강민혁이 매수한 가짜 친척들과 변호사들이 들이닥치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 실장이 병실 문 앞을 가로막으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회장님 면회는 내가 엄격히 통제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고 실장을 에워싸며 밀쳤고 한 변호사가 서류를 고 실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강민혁 부회장의 정당한 법적 대리인들입니다. 현재 강 회장님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모든 보호자 권한은 유일한 핏줄인 부회장님께 귀속됩니다. 당신 같은 월급쟁이는 이제 간섭 말고 물러나시죠. 이지유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며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지유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어린애가 여길 들어오려 들어. 당장 내 엄마 손잡고 여기서 사라지지 못해. 여기가 너희 같은 거지들이 놀 곳인 줄 알아? 이지유가 뒤로 넘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울음을 꾹 참고 남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들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당신들 전부 혼내줄 거예요. 비키란 말이에요. 연주가 달려와 지유를 품에 안으며 파들파들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아이가 다쳤잖아요. 회장님께서 당신들이 이러는 거 아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 노인네가 다시 입이나 뻥긋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뇌가 절반 이상 죽었다는 게 의료진 판단입니다. 이제 이 기업의 주인은 다시 부회장님이 될 거니 줄 잘 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지유가 가슴에 품고 있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에서 규칙적으로 들리던 태엽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이지유는 시계 바늘이 12시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강석호 회장의 생명줄이 끊어지려 한다는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할아버지 시계가 멈췄어. 할아버지가 위험해.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이지유가 발을 동동 구르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변호사들은 지유를 정신 나간 아이 취급하며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유와 연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어 복도 끝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병원 안은 비명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강석호 회장은 수십 개의 선에 연결된 채 기계음만이 가득한 고요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두 번째 위기는 강석호 회장이 지유와 함께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강민혁의 신복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멈춰버린 시계를 가슴에 파묻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미래그룹의 로고는 병원 전광판 위에서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던지는 차가운 말들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고 정의는 무력하게 병상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과연 이 깊고 어두운 늪을 뚫고 다시 한번 지유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병원 밖에는 밤을 잊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유의 눈물로 얼룩진 시계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금속의 냉기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시작된 병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숨막히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좁은 병상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를 돈으로만 평가하려 했고 악인들은 이미 그의 유산을 나눌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정문 앞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멈춘 시계를 흔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계 바늘은 요지부동이었고 강석호 회장의 뇌파 수치는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누가 그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강석호 회장의 찬란했던 명성도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도 의식 없는 육신 앞에서는 종이 조각보다 무력했습니다. 오직 한 소녀의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강석호 회장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멈춰버린 시계 바늘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다친 눈꺼풀 뒤로 지우와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멈춘 시계를 귀에 대고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쓰며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텼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과연 지우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병원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며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처럼 위태로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어깨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소녀는 시계를 놓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가슴 위에 놓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 밤은 깊어갔습니다. 악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지우의 눈물은 더욱 뜨겁게 시계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기적뿐이었고 그 기적의 열쇠는 여전히 지우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길고도 잔인한 밤이 그렇게 병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품에 꼭 안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속삭이며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과연 내일의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 운명의 신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밤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생명줄은 이제 지우의 간절한 마음에 닿아 겨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중환자실 안에서 강석호 회장의 고독한 사투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우의 눈물이 닿은 시계 바늘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씨앗은 싹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과 지우의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지우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숨결이 새어나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 뒤에 기다릴 마지막 승리를 위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계의 태엽은 다시 감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노인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소녀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적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만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감긴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한 방울 맺히며 밤은 서서히 새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우의 품 안에서 시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며 할아버지의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이 잔인한 밤이 지나면 과연 어떤 아침이 그들을 맞이할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는 강민혁이 매수한 경비원들이 성벽처럼 서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죠. 그때 천장 환풍구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작은 체구의 이지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이지우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서움을 참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강석호 회장의 거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우가 왔으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꼭 깨어나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강석호 회장의 링거줄에 바늘을 꽂으려 하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편안하게 가시죠. 이게 다 부회장님을 위한 길입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이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와 남자의 팔을 전력을 다해 물어뜯었습니다. 안 돼.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 이 나쁜 아저씨야, 당장 여기서 나가.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이지우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맹랑한 꼬맹이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지우를 향해 손을 치켜든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 실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고 실장이 남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의 사냥개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내 놈이 주입하려던 게 무엇인지 경찰서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 거다. 이지우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주워들었습니다. 시계의 뒷면이 충격으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초소형 녹음칩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이지우가 녹음칩을 고 실장에게 내밀며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시계 안에서 이게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려고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고 실장이 휴대용 판독기로 녹음칩을 확인하자 강민혁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비서, 아버지가 깨어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병원 쪽에 손 써서 오늘 밤 안으로 조용히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고 실장이 주먹을 꽉 쥐며 강석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칩 하나면 강민혁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지우는 녹음칩을 소중히 챙겨 들고 고 실장과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연주가 방송국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지우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지우는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눈망울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그 어떤 법조문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재단도 만드셨는데 나쁜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이지우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살인모의 음성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했고 병원 앞은 순식간에 강민혁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던 강석호 회장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뇌파 수치가 급격히 치솟더니 강석호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곁을 지키던 의료진의 소매를 잡으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호, 우리 지우는 어디 있나?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나? 의사가 놀라며 강석호 회장의 상태를 살피고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지우 양은 지금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며칠 뒤 휠체어에 몸등을 기대고 검찰청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던 강민혁이 아버지를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강석호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한 괴물일 뿐이야. 네가 저지른 죄값은 법의 심판으로 치러라. 강민혁은 결국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건강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법원을 찾아가 지우를 자신의 법적 양손녀로 입적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너는 진짜 내 손녀다.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목등을 껴안으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보다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우리 시장 가서 찐빵 사 먹어요. 강석호 회장은 미래그룹의 명칭을 미래지우재단으로 변경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는 이제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회장이 아니라 한 소녀의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석호 회장은 지우와 함께 이 기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 기사, 자니가 남긴 보물 덕분에 내 인생이 구원받았네. 지우는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킬 테니 하늘에서 편히 쉬게나. 이지우가 비석 옆에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으며 예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할아버지 생겼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걱정 마세요.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길고도 잔인했던 두 번째 위기는 이렇게 기적 같은 사랑과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강석호 회장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기 시작했고 지우의 웃음소리는 재단의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가슴속에는 이제 100조라는 숫자 대신 지우와 함께한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포근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선물해준 낡은 시계는 다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행복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추지 않고 영원히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춰줄 것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입가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역사에 남을 감동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장 한복판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시장 사람들이 선물한 투박한 남색 점퍼를 입고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10살 꼬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 상인들과 취재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려 합니다. 100조라는 숫자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주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무대 아래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자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옆에 서 있던 강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작은 소녀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강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손등에 얼굴을 부비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죠? 저랑 맨날 시장 떡볶이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죠? 강석호 회장이 강지우를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가 먹고 싶다는 건 할아버지가 다 사줄 거다. 이제 할아버지는 지우 전용 운전기사도 하고 요리사도 할 거야. 그 자리에 함께한 고 실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강석호 회장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강석호 회장이 고 실장의 손을 꽉 쥐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 실장, 자네도 이제 정장 좀 벗어던지게. 우리 같이 낚시나 다니면서 세워라 내워라 해보세나. 한 달 뒤 강석호 회장은 시장 근처에 작은 목공방을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서 강석호 회장은 톱질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100층 집무실에서 서류를 결제하던 손으로 이제는 지우가 앉을 작은 의자를 만들고 있었죠. 연주가 쟁반에 시원한 보리차를 담아 공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벌써 3시간째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강석호 회장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연주를 보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평생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지우가 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구나. 연주가 보리차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요새 경제 공부를 하겠다고 난리예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강석호 회장이 보리차를 들이켜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 벌써부터 할아버지를 이겨 먹으려 드는군. 하지만 경제보다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해야 한다. 지우 할아버지 재단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어. 그때 공방 문이 활짝 열리며 강지우가 가방을 던져두고 달려들어 강석호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회장 선거 나갔는데 당선됐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줬더니 다들 저를 뽑아줬어요. 강석호 회장이 강지우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벌써부터 리더십이 대단하구나.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너는 그걸 벌써 해냈어. 강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시계 이제 안 멈추죠?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시계도 신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강석호 회장이 시계를 귀에 대고 규칙적인 태엽 소리를 감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시계는 행복한 시간만 기록할 거란다. 우리 지우랑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니까 말이야. 강석호 회장은 저녁 무렵 지우의 손을 잡고 시장 길을 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를 회장님이 아닌 지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은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봉투에 담아 건네며 소리쳤습니다. 지우 할아버지, 오늘 물이 아주 좋아. 가서 지우 맛있는 조림 해줘. 강석호 회장이 고등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내일은 우리 공방으로 놀러 오세요. 멋진 도마 하나 깎아놓겠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백조를 가졌을 때보다 지금 고등어 한 마리를 선물 받았을 때 더 큰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강민혁이 갇힌 교도소에서는 매달 강석호 회장이 보낸 편지와 책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큰 죄를 지었지만 강석호 회장은 부모로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참회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강민혁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강석호 회장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언덕 위 벤치에 지우와 함께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이 지우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만나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 강지우가 강석호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드릴 때까지요. 강석호 회장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할아버지가 내 옆에서 든든한 나무처럼 버티고 있을게. 강석호 회장의 가슴 속에는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조 자산가의 운명을 뒤바꾼 소녀의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온기가 온 동네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저녁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했습니다. 황제의 화려한 왕관은 사라졌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더 값진 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할아버지와 가장 행복한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남은 생애 동안 완수해야 할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사실을요. 어둠이 내린 시장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낡은 시계는 오늘도 쉼없이 행복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완벽한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평범한 일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와 함께 집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밥 냄새와 가족의 온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강석호 회장의 위대한 여정은 이렇게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백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졌으면서도 정작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던 고독한 황제 강석호 회장. 그가 10살 소녀 지우를 만나 차가운 성벽을 허물고 따뜻한 시장 골목의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던 강 회장님이 지우의 솜사탕한 조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듯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그런 작지만 소중한 기적들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누구인가요? 오늘 밤 그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